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두 분 모시고 어제 이제 정치가 워낙 뜨거운 계절이니까요.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신의원님, 아까 제가 본방에서 여쭤보다 끊겼는데요. 윤석열 정부로서는 어떤 약간의 여유를 가지게 됐다. 그럼 어떤 쪽 정책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호남에 대한 뭐라 그럴까 접근이라 그럴까 정책 제시랄까 이런 걸 강화시키는 대목이 저는 1순위로 꼽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쭉 관찰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호남과 DJ에 이루어지는 이런 맥에 대한 나름의 좀 애정이랄까 뭐 이런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인사에서만큼은 이렇게 저렇게 호남을 배려 안 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호남이 없다, 청년이 없다, 여성이 없다. 여성이 없다는 이번에 이제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고치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 호남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예를 들어서 뭐 김한길 전 의원을 앞세운다 이런 나름의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중시하는 정치라는 걸 좀 내놓을 것 같다. 또 사회 그러니까 통합과 협치라는 부분에 대한 나름의 강조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 짐작컨대는 지방선거에서 일단 이겨야 된다는 게 급선무였고 그 이김이 승리가 확인되면서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청와대에서도 아마 정무 라인 쪽이나 이쪽이 좀 많이 바빠지는 그런 시기. 또 심지어는 야당의 의원들이나 지도부도 많이 청와대로 불러서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가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딱 예측이 돼요. 예. 이건 제가 어떤 반개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여성 실력 위주로 가겠다 인사는 말이에요. 실력 위주로 가겠다. 여성이 없다 하다가 외국 기자가 딱 지적하니까 여성 금방 채워놓고 호남은 그럼 실력 있는 분이 없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약간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는 거는 딱 일단 뭔가 뱉어놓고 그 수습 과정이 너무 어떤 앞뒤 설명 없이 그런 예를 들어 청와대 부속실 얘기도 말입니다. 영부인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게 어떤 지원하는 공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 상식일 텐데 그걸 선거 과정에서는 없앨게요 해야 시끄러우면 없앨게요 하다가 요새는 그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깊은 어떤 고민 없이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 없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를 자아내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부속실만 해도 저는 아니 저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살려야겠다는. 근데 그때 여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 안 좋으니까 없애면 되지 뭐 없앨게요 이랬다가 툭 만들고 요번에 호남도 보십시오. 여성도 실력 위주로 하는데 여성 지금 우리 사람이 없어요 하다가 외신 기자가 툭 시작하니까 2명 금방 채워놓고요. 호남도 앞으로 이제 인사하면 호남도 이제 소에 나오면 또 이제 툭 골라서 아무 분이나 또 툭 채워놓고. 근데 약간 이런 부분에 가혹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면. 권순표 앵커님 말씀이 분명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느꼈는데 이런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인사 원칙, 그러니까 여성을 좀 우대하고 젠더의 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하는 균형을 맞추고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하셨단 말입니까라는 이제 반문에. 바로 직면하는 그 대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좀 대통령이 뭐 솔직하게 나는 뭐 그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표현 자체가 참모들도 그렇고 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 인사 문제는 제가 호남을 뭐 중요하겠다 이런 표현보다 아마 그 메시지 자체가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전달된다는 국민에 전달되는 그 대목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싶고. 그럼 뭐 사실 선거 얘기하다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의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또 이해는 또 할 수 있는 대목도. 그 월드컵 얘기 생각나는데 월드컵 대표는 배우는 과정이 아니고 증명하는 과정이듯이 대통령은 배우는 과정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큰일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부인 영부인 배우자의 부속실 문제도 저랑 마찬가지 생각이시죠. 좀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공적 영역에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공적 조직의 서포트 보좌를 받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미 이제 이 부속실 없앤다 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부속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전 비서관실에 어떻게든 영부인의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담당한다든지 무슨 모임을 어레인지 한다든지 주사 이런 조직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거 필요하다는 상식에 속하는데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폐지할게 우린 없애도 다 갈 수 있어. 활동 안 하면 되잖아. 이랬다가 이 국가 일인데요. 이게 약간 뭐 다른 결정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었던 뭐 여성 장관 발탁 문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자 질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로 지금 뭐 여성 장관급 후보자 지금 3명이나 지금 이제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유연하다. 그리고 순발력 있게 상황에 대응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국정 운영이 시스템에 의해서 되지 않고 개인 1인 지금 국정 운영이 된다. 그 얘기는 지금 뭡니까? 법치보다는 인치.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국정 운영이 사유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능력주의를 가지고 지금 본인이 정당화 시키거든요. 근데 실제 인사를 보면은 능력주의라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보면 친구, 뭐 학교 선후배, 그리고 검찰 출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능력주의를 갖다 놨는데 그러면 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누가 판단하냐 이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전문적인 인사기관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추천도 그러고 검증도 그러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국정이 윤석열 대통령 1인에게 다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은 주장하기를 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기 위해서 대통령의 기존에 갖고 있던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분산하겠습니다. 뒤집어서 다 본인이 장악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뭐 견제와 균형이 전혀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이 힘이 있으면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상당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약간 농담 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옛날에 여론조사하면은 옛날 여론조사에 그게 많았습니다. 당신은 투표할 때 능력 위주로 하시겠습니까? 지역 위주로 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요. 그런 사람들의 99%는 제가 능력 위주로 투표하겠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찍을 때 보면 다 지역 위주로 투표하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그거 아닌지,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인사를 능력 위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친소 관계나 검찰 위주로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능력 위주죠. 그래놓고 인선하는 거 보면 검찰이나 친소 관계로 인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을 인선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바로 이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 우리 옛날에 했던 그 지역 위주, 능력 위주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심리랑 비슷한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좀 혼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럼 어느 대통령이 한 5천만 명 아니면 뭐 10,000명의 이른바 후후 그렇게 임명사전에 나오는 10,000명을 순서를 세워놓고 다 일일이 어떻게 점검하겠습니까? 그 대목은 대통령이라 하면 장관을 쓰거나 하는 것은 자기의 인사권으로 쓰는 거예요. 차라리 많은 사람. 그 원칙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겪어본 사람 가운데 가장 능력 있고 충성심이 있는 사람을 쓰는 건 맞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끼어들 여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딱 하나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은 자기가 아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인사검증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적 어떤 토대가 필요하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검찰에 한평생 계시던 분이 어떻게 전 분야의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시스템에 의한 얘기가 나오고, 지역도 그렇습니다. 능력 위주라면, 그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겠다는데. 근데 호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호남 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도, 아니, 호남에 능력 있는 분이 이렇게 하나도 없나? 이게 논리적 기결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한국이라는 어떤 지역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호남 분들 중에 가장 능력 있는 분을 쓰고 여기 어느 일정 비율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왜냐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지. 그 능력 위주로 우리는 할 거예요, 무조건. 그래갖고 어떤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과 특정만 딱 채워놓으면은 그 얘기가 논리적 기결이 뭐냐? 그럼 다른 대학과 다른 지역과 다른 데는 능력 있는 사람이 저렇게 없나? 뭐 군에는 육사회에 능력 있는 장군이 없나? 이런 논리로 기결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아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이야기 자꾸 더 하고 싶으냐면은 일반적으로 너무 쉽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장관 18명 가운데 다 윤석열 뭐 하고 관련이 다 있는 사람 같으면 아니죠. 거기는 어느 원로그룹에서 추천했거나 사이드에서 추천했거나 나름 그거는 절차를 밟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친소관계, 예를 들어서 검찰 후배라서 내 고등학교 후배라서 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그렇게 저는 정교한 이야기는 아니다. 또 하나는 추천도 한동훈이 하고 한다? 그거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한동훈 밑에 장관 밑에 만드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에서 인사기획비서관이나 인사 라인에서 넘어온 걸 검증한 1차 검증하는 기관이에요. 추천은 다른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혼동하면 안 된다는 표현. 또 하나 보십시오. 호남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정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 앵커 말씀 맞는데 허니들 지금 호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농림부 장관, 건교부 장관, 자, 호남 어디 출신.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마치 할 일 다 한 것처럼 지역 안배했다는 이유로 뒤로 빠져버리고 호남에 오히려 차별구조는 고착해다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실력 위주로 가고 다음에 또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루트에서 다양화되면 호남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뽑고 이런 나름의 저는 그게 오히려 또 현실적 접근이 아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물론 제 정치적 감각으로는 저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호남에 손해봤잖아요. 이정현 후보라든지 주기현 후보 표가 많이 안 나온 이유가 그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인사 문제에 대한 소외심. 하지만 저는 이 대목만큼은 저는 한번 대통령이 한번 하겠다고 하니 한 번은 봐주자. 그 다음에 판단하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추천과 검증은 구분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신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천은 지금 어디서 하죠? 추천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추천하고 안철수 위원장도 추천하고 나름 뭐 추천하는 여러 가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시스템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아니 처음에 그럼 시스템을 처음에 대통령이 되는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든 그거는 좀 약간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저는 봐요. 아니 이제 일단은 약간 이제 한동훈이 추천하고 한동훈이 검증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사실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왜냐하면 대통령 인수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지금 그 검찰 출신의 부장 그분이 지금 현재 이제 법률비서관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이 추천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때도 사실상 지금 결론을 보면은 다 정실 인사에 가까운 그런 인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을 내려 보내니까 그럼 정확하게 뭐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천과 검증이 혼재돼 있다라는 그런 지적과 비판도 지금 언론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이 뭐 인사 얘기를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선거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신 의원님은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어떤 드라이브를 걸 부분이 호남 대한 고려, 배려, 통합과 미뤄졌던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고 제 눈에 느껴지는 협치와 통합 측면에 노력이 경주될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보세요? 좀 여유가 생겼는데 이번에. 그 부분은요. 지금 뭐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계속 주장한 거는 규제 혁신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규제를 좀 혁파하는 데는 상당 부분 본인이 좀 집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이 실패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본인이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왜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또 집값이 오르게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차별화 내지는 과시화시킬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으로요. 다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의 유혹은 좀 안 해야 된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검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검찰 인사가 당정청에 다
다 포진하고 있고 예. 지금 특히 이제 한동훈 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검찰 인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고위공직자 검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위공직자 검증을 이유로 해서 지금 이제 본인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제 채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수사정보관실도 지금 다시 부활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대대적인 야당 탄압에 과연 안 나설까? 이런 점이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신현님은? 뭐 그런 우려를 야당에서는 뭐 계속 하는 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동훈 소통령이다, 한동훈이가 배우다, 한동훈이가 모든 걸 한다, 한동훈이한테 다 쏠렸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민정수석실을 그냥 놔두면 그냥 좋겠는데 없앤다고 하고 그 공직기강 비서실의 검증팀까지도 다 없애는 상황에서 자. 총리실로 가느냐, 다시 말해 인사경찰로 보내느냐, 아니면 경찰로 보내느냐, 행안부로 보내느냐, 법무부로 보내는 데서 결정을 해야 됐을 텐데 아마 둘을 못 믿었을 테고, 그래서 못 믿는 데는 어디를 못 믿은 건가요? 인사혁신처에 가는 게 인사혁신처도 장관급들을 다 해야 되는데 총리실 산하기관이 총리를 포함한 장관 차관들을 다 인사혁신처에서 하는데 그 지금의 이 맨파워 가지고 되겠냐는 의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맨파워를 갖다 조직을 만들고 맨파워를 갖다 실으면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렇게 그렇게 결정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에 조직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 꼭 없애고 싶으면요. 거기다 사람을 우수한 사람들을 때려 넣으면은 그 조직이 기능을 할 때 굳이 이 말 많은 법무부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한동훈 장관의 독점, 이 야당은 지금 그렇게 민감하게 또 국민의 상당수도 저 한동훈한테 너무나 많은 정보와 권력이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있다면 민심을 경청한다면 총리실 산하에 원래 제대로 그 조직 구도도 맞잖아요. 거기다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인력을 주면 될 것을 굳이 이 한동훈 장관 밑에 그걸 놓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얘기를 할게요. 인사정보관리단은요, 법무부 산하 밑으로 가면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하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법무부의 역할이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역할을 왜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정부조직법은 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위계 질서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총리 후보자까지 여기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보니까 서열상 6인데 그럼 자기 상의자까지 다 쥐락펴락하고 뭐 대법관, 헌법재판관까지 하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치 중립의 의무가 위반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검찰은 수사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파견되면은 이게 정보를 가지고 수사에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검찰에 퇴직하고 갔다가 끝나면 다시 복직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걸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안 맞고, 아까 이제 인사 추천과 제가 볼 때는 검증이 좀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사수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수석자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 교수님이 지적한 이런 다양한 어떤 우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법무부에다 얹혀놓고 괜찮다 말을 할 필요가 도대체 왜 있겠냐 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총리실 산하에 갖다 놓고 민정수석을 그렇게 없애고 싶으면 총리실 산하에 갖다 놓고 사람을 갖다 심으면 되는 것이지, 이 수많은 이 우려가 나오는데 이걸 굳이 법무부 산하에 법률적 여러 가지 우리 법무부 산하에 넣고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게 하는 이 상황을 왜 그렇게 고집을 할까 하는 근원적인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건 제가 뭐 답변을 할 수 없는 지인데 제 짐작밖에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경험치에 의해서 짐작한다면 총리실에 있는 총리실 산하잖아요. 인사혁신처. 그러면 총리실에 있는 인사혁신처가 또 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를 이렇게 정보 수집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느냐는 또 그런 지점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택에 저는 문제라고 보는 편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후보자 장관은 아예 별도의 조직이다. 보고도 안 받고, 첫째, 둘째, 단장은 비법무 비검찰로 하겠다. 세 번째는 빌딩도 건물도 따로 쓴다. 절대 보고를 안 받는다. 내부 정보는 내부에서 차단한다. 이런 원칙을 밝혔다. 또 하나는 또 이미 국무부에서 이 인사정보 관리단인가
직제가 통과됐다고 하니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통과된 상황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다들 논리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팀장님도 다 말씀하시고 예. 다른 얘기, 아까 민주당 얘기로 좀 다시 돌아오겠는데요. 권력 투쟁,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뭐 노선 투쟁이 권력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치니까요. 근데 신 의원님께서는 민주대 반민주 구도로 민주당은 망해왔다 한마디로 진단은. 예? 민주대 반민주 구도를 너무나 오랫동안 써 그 586이 그 주체가 됐기 때문에 586이 물러서야 되고 민주대 반민주를 버리고 실용주의 노선과 민주대 반민주 노선의 어떤 첨예한 노선 투쟁이 있어야 되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예 맞습. 예. 제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예. 적어도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예. 제 기억이 맞다면 87년도에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새 피 수혈, 예. 젊은 피 수혈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저도 예. 기억이 생생한데 95년, 예. 그때 뉴 DJ 플랜으로 지금 그때 그 이후로 민주당의 주력 부대, 주력 중에 주력을 형성해 왔던 거예요. 예. 그 밑에 하부들까지 다시 말해 40대까지 포함한다면 그 영향에서 자랐다. 저는 뭐 근데 그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당내 헤게모니가 너무 오랫동안 뻗친 거예요. 그 여파가 저는 심하다. 특히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굉장한 지금 뭐랄까 악습으로 구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예. 내로남불의 근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민주화 운동을 해서 감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예. 옥고를 치르기 때문에 다들 빚진 의식을 갖고 다들 쳐다봐주고 예. 순사해주고 박수 쳐준 거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됐다. 예. 그럼 이 노선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예. 말이죠. 예. 말을 바꾸면 2024년 총선에서 또 그런 사람 내세우면 그런 논리로 하면 자 또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힘을 주십시오라는 논리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예. 아니면 뭐 북한과 한번 우리 민족 우선주의로 나가서 어떻게 해야하는 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김동연 같은 사람, 그 사람 요치가 뭐예요? 중도 실용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위주로 전문가성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 그래서 그 대목을 과연 민주당이 실천해낼 수 있을까? 그 최고 지점은 2024년 총선 그때 공천이고 그 전에 공천 과정을 준비하는 혁신위가 그런 당의 노선을 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586이라는 특정 세력이 당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이 건강성 또는 뭐 유연성, 실용성을 다 상실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가치나 노선을 겉으로 내세우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자신들의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전혀 수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변화와 발전을 못하고 어떤 국민 대중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을 못하는 이런 문제, 그 과정에서 가장 또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을 상실했어요. 이제 내로남불로 표현했지만은 근데 이분들이 도덕성이 있느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지금 외면당하가 됐고 또 하나는 세부 정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정책의 현실성,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이 참패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는가.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노선 투쟁, 가치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특정 세력이 독점하다 보니까 여기에 강력한 또 팬덤 정치가 결합되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집단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목소리를 전혀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팬덤 정치 그것도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폭력적 팬덤 정치 결별해야 된다. 이건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목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선 투쟁과 가치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보면은 노선 투쟁이나 가치 투쟁보다는 권력 투쟁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상당 부분 오랜 겨울의 시간을 좀 보낼 수밖에 없다. 저는 배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노선 투쟁은 있어야 되지만 없고 권력 투쟁만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요.
노선 투쟁과 권력 투쟁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일정 부분에 축적된 부분이 있죠. 근데 노선 투쟁 없는 권력 투쟁 왜냐하면은 아까로 저는 그 신현님 말씀에서는 그 노선 투쟁의 부분에 있어 민주 반민주를 한 586과 실용의 대결이라 그러셨는데 거기에 저는 공감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이 신현님 평가에서도 좀 평가에 있어서 과거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요번 대선만 해도 이재명 지사는 실용을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실용을 들고 나왔는데 금수한 사이에 패배했죠. 이재명 지사가 민주 대 반민주를 들고 나온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앞으로의 노선 투쟁은 뭐냐 하면은 아주 격렬하게 저는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대선 패배의 원인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지금 팬덤 정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지나친 개혁 어떤 개혁 아젠다를 가지고 중도를 멀리했다는 주장과 중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수완박 이런 어떤 중도를 이런 개혁 과제가 멀리했다는 주장이 하나 있을 거지만 거꾸로 그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쪽에서는 100 아주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줬는데 니들은 뭘 했냐는 쪽하고 부딪힐 것 같아요. 그 개혁을 오히려 니들이 개혁한 게 뭐 있냐 제대로 뭐 공수처 만들어놨더니 핫바지 이상한 조직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조직 하나 만들어 놓고 힘도 안 실어줬고 또 검찰 개혁하랬더니 다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서둘러서 뭘 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 노선이 부딪힐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개혁 과제 때문에 그 어떤 아집 때문에 이 중도를 멀리하게 했다는 주장을 하는 한 세력과 그 다음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몰아줬는데 개혁을 제대로 한 게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지 않냐 이 노선이 굉장히 심하게 부딪힐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노선 투쟁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신현님이 설명하신 노선 투쟁은 있다는 데는 저는 공감하지만 민주 반민주는 옛날 얘기가 이미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치인들의 수사 레토릭과 실제 인식과 행동은 좀 다른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주류들이 이미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민주와 반민주와 완전히 뭐 우리는 민주고 저쪽은 반민주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적어도 언술이라든지 나오는 행태에는 모든 면에 녹아 있는 것은 저는 거기에서 한 발짝도 저는 못 벗어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다음에 개혁 문제도 180석을 줬으니까 나라를 개혁해야 된다. 개혁이 뭡니까? 이게 무슨 개혁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운동권 논리를 했던 게 언론 개혁. 왜? 언론이 사회를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도하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언론의 개혁의 방향이 맞았나요? 방법은 올바랐나요? 그다음에 또 개혁, 검찰 개혁. 검찰 개혁 결국은 어디서 출발했나요? 검찰 개혁의 모든 출발점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생각, 그 쌓였던 나름의 몇 명 검찰의 잘못된 일탈에 대한 과대한 평가, 또 제도적 개혁의 어려움에 대한 무시, 또 이게 무슨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인식 없음, 이게에서 출발한 거예요. 공수처가 실력 없는 저렇게 된 이유도 그 신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신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과연 그 말로만 어떤 포장지로서의 개혁 그것이 중도를 멀리했다는 주장이 한파에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제가 바로 그 노선 투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신의원님 말씀하신 그쪽의 노선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80석 그 민주당 중에는 아직도 니들이 뭐 했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도적 의석을 줘놨는데 눈치만 여기저기 실실 보고 그 노선이 투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신의원님 말씀하신 하나의 근본적인 사회에 저 180 줬던 우리 사회의 진일보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동체가 나가기 위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언론과 검찰 개혁은 상부 구조 개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신의원님과 그 개혁방에 만나 틀린 논의할 뭐 지금 그건 아닌데 저는 그 투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과학 기술 분야 개혁이라든지 문화예술 분야에 좀 더 창발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든지 심지어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의 개혁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위에만 쭉 이야기하는 흐름 자체가 그 운동권 논리에서 출발하는 거죠. 신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노선 투쟁이 저는 격렬하게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개혁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혁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혁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도 개혁 입법을 내세워서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 개혁이 다른데 크게 보면은
보수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또 진보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보수 정권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지향을 한다면은 뭐 진보 정권은 분배의 가치를 지향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자유를 보수 정권이 지향을 한다면은 진보 정권은 평등과 뭐 이런 가치를 지금 추구할 텐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그 가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치 논쟁, 노선 투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당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특정 세력이 독점하다 있겠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뭐 가치 투쟁이 됐든 노선 투쟁이 됐든 또는 뭐 권력 투쟁이 됐든 혼재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해서 당의 특정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구조를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은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그 진행될지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는 것도 굉장히 민주당 분당될 가능성 얘기 안 합니까? 분당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현생 보시기에 저는 분당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분당을 한다. 그러면은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당장 총선에 분당을 해서 나갈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당을 하려면은 일단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세력의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 세력적 기반이 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분당 세력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다. 그리고 당면한 과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사정정국을 펼 가능성이 높은데 분열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말씀 하나 하고 끝냈는데 그러니까 이 야당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에 신현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는 아이고 무슨 정보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한동훈하고 한번 통화해봐야죠. 아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 느낌상으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될 리는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른바 여러 분야에서 좀 비위가 저질러졌을 공사는 크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어떤 뭐 사건마다 조금은 드러났었는데 실제 뭐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친검찰 지도부에서 수사를 막았다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느낌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한 새롭게 들어선 검찰총장이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걸 우리가 사정 바람이라고 부를 거냐, 선별적인 비위 혐의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볼 거냐는 당시 규모와 의도를 파악한 후에 좀 명명하다. 뭐가 있을 그런 어떤 느낌은 있어요. 느낌은 거기에서 뭐 여야가 다 느낌은 가지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은 검찰 움직임을 좀 자세히 지켜봐야겠군요. 그 어떤 그 수사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봐야겠죠. 당연하지. 지금 뭐 전조 증상도 좀 있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재수사 지휘를 내려가지고 성남 FC 문제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뭐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또 검찰 일단 조직 자체가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검찰총장 후임을 인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중간 간부까지 다 자기 사람으로 심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요직에 이미 지금 뭐 윤석열 사단, 한동훈 사단이 가 있고 또 뭐 지금 저 금융 정보 수사도 지금 다시 부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전 끝내려고 하는데 아까 신현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게 저는 그 어떤 지금 분류는 어울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그 민주대 반민주 구도로 이 민주당 사람들은 적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도덕하고 자신들은 악마하고 근데 이게 저는 이미 옛날 얘기라고 본 이유가 요번에 반민주는 지금 민주대 반민주는 옛날 얘기라고 보는데 요번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들고 나온 게 실용이었거든요. 이미 이 민주대 반민주 신현이 많이 사고에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제가 거꾸로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는 게 이 어떤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상대방은 악마화하고 자신은 도덕적인 어떤 우월론자 우월과 도덕성을 독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구도가 지금 정부에서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 전 정말 이건 진심으로 우려가 되는 건데 지금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어떤 집권 세력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 검찰 세력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은 이 검찰 세력은 정의롭고 나머지는 다 잠재적 범죄자들이고 정치인들은 부패했고 무능한 자들이 자기 욕심만 챙기고 이 검찰주의자들의 생각이 딱 그 구도일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데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은 뭐 하면 때려잡아야 되고 그리고 조금만 죄가 있으면 채찍을 가해야 되고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우회하기 때문에 나의 작은 흠들은 큰일 하려고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덮어야 되고 이런 어떤 사고가 지금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든단 말이에요. 진짜로. 저는 이 집단이 그런 사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대통령의 생각도 그거랑 비슷할 가능성이 있고요. 정치인들은 저놈들 큰 패거리 몰려다니면서 지 이권만 챙기고 진정으로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검찰. 일만 하고 맨날 일만 하고 소주 한잔 먹는 사람들. 이런 우리 검찰과 정치를 맨날 붕당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지 것만 챙기고 부패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얘기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들어주는 척하고 진짜 일은 검찰 니들이 해. 잡아놓을 놈 있으면 잡아놓고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사실을 기술하는 것처럼 느껴지네. 그래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검찰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특수부 검사를 오래 했다.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게 되면 뭘 하냐면 정치인들 수사를 많이 하게 돼. 정치인들을 꼭 구속하고 기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해보면 정치권의 어떤 흑막, 뒷배경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특수본사를 오래 했잖아요. 또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한창 하던 그 대검찰청 정보기획관, 정보이과장인가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검찰청의 정보 수집자들이 검찰청 정보과 사람들이 국회를 출입하던 시절이에요. 기업체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때는 당시에 안기부면 안기부, 경찰청이면 경찰청, 서울청이면 서울청, 검찰청까지도.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들의 뒤에 가려진 그런 나쁜 것을 많이 봤을 가능성이 있어서 마음은 그렇게 형성돼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그분 제가 윤 대통령 만나 이야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남은 그렇게 단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까 그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랬듯이 자신의 어떤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냐 하면 나는 정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는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칼을 쥐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어떤 행위들을 이 집단이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한 검찰개혁과 이 정부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 중에 많은 우려를 차지하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두 분하고 좀 다른 앵글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악마화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시절에 사실 부패 완판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악마화해서 결국은 정권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떤 특수부 검찰의 어떤 핵 중에 핵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의 사고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했잖아요. 나라 망한다. 다 범죄 집단이다. 내로남불이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른바 586 운동권 정치인들도 사실은 그런 과거의 민주대 반민주 시절에 앵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투쟁이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상생의 정치보다는 투쟁적 정치, 대결적 정치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공존의 정치보다는 대결적 정치적인 사고가 더 강하다는 거죠.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586 정치인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정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두 정치 세력이 충돌하면은 공존의 정치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대결적 정치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제발 이런 적대적 대결 정치를 좀 청산하고
좀 공존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신성범 의원님 같은 분이 좀 가운데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근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는 인상기다, 인상기, 이미지로 봐서 이러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거. 뭐 저는 걱정에 건국장님 같은 경우는 타당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한번 보시죠. 뭐 이 대목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죠. 뭐 사람을 잘 모르니까 내면을까지. 앞으로 몇 개를 관찰하면 대강 어떤 오늘 나눴던 것에 대한 흐름이나 답은 나올 것 같으니까요. 민주당의 어떤 노선 투쟁 과정도 그렇고 새 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 과정도 그렇고 한 2-3개월이면 짐작했던 게 맞았구나, 틀렸구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호남과 협치 노선이지만 또 하나는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핵심이 돈을 푼 다음에 26조 원이 현장에서 풀린 다음에 아마 물가라든지 경제 상황을 많이 체근하면서 추경호 부총리 쪽으로 뭐라 그럴까 정책을 굉장히 요구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근데 저는 그런 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이라는 게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그게 힘들 것 같고. 제가 짧게 얘기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제 윤동원 전 국무조정실장을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관철을 못 시킨 것은 좀 굉장히 안타깝다. 왜냐하면 뭐 본인이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 정치 잘했다. 라는 논거로 경제는 잘했지 않느냐. 자기가 모르니까 그건 맡겼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발탁한 것은 아무래도 경제 살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뭐 책임 총리제를 강조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한덕수 총리가 원하는 사람을 결국 이제 윤핵 간의 공격 때문에 못 썼다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본인이 얘기했던 마음껏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경제 정책을 맡길 수 있는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뭐 진짜 끝내려는데 저는 신 의원님 여당이시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재경부 기획재정부 말입니다. 그 예산 축에 틀렸던 거 이건 누구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겁니까? 그 국가 예산의 10몇 % 추계를 몇 번씩 틀리는데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야기를 해본들 많이 틀리지 않도록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뭐 기재실에서 세제실에서 날고 기는 경제학자가 온다 한들 그게 뭐 경제 성장률 예상 추이를 보는 거고 또 결정적으로 민간 기업의 영역인데 수출이 잘 될지 핸드폰이 잘 팔릴지 차가 잘 팔릴지를 어떻게 딱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딱 떨어지면 못 알아도 예를 들어서 물론 그래서 그 최대한 줄여 주십시오 오차를 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방관이나 고의성이 있지 않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작년에 그 소상공인 지원하자고 지금 죽는다고 날릴 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돈 없다고 안 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권 바뀌니까 그걸 몇 번 틀렸다. 죄송합니다. 또 홍남기 총리가 죄송하다 그랬다가 또 틀리고 또 죄송하다 그랬다. 이번에 이만큼 남았어요 하고 해놓으니까 정치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의성이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요. 그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 세수가 대기업들의 법인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기업들의 법인세 담당이 정부 당국자한테 사전에 다 알려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세수 추계를 한다는 것이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좀 고의성이 글쎄요. 저는 되고요. 그걸 한번 그 과정을 따져봐서 왜냐하면 그건 무슨 정치라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 집단이. 그렇다면 왜냐하면 세수 추계를 잘못하면 국가의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데 굉장한 어떤 왜곡을 가져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좀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아니 그거는 이제 뭐랄까 제가 보기엔 그런 실수라고 보시는 거죠, 신 의원님은? 당연하죠.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주장했지만 결국은 작년에도 61억이 더 거쳤잖아요. 61억. 근데 그 규모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53억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53조. 그래서 공무원 사회 친구분들이 물어본다면은 그 조직 안에도 이파 저파 다 있을 텐데 그걸 숨겨놨다가 새로운 대통령에게 짱 꺼내면서 여기 53조 있습니다. 쓰십시오라고 했다는. 저는 그런 과정보다는 이런 거죠. 기재부 공무원들의 그 엘리트주의 속에서는 고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어떤 그 동질적 어떤 정서나 사고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 돈은 그렇게 부채내서 그 소상공인 도움 안 되라는 철학적 판단을 해놓고 동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돼 하는 암묵적 합의들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하여튼 이렇게 해서 했다가 정부가 바뀌잖아요. 추경호 좀 우리가 보니까 이쪽은 또 약간 어떤 다른 것 같아.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냐 하는 어떤 의심을 하게 되는 게 너무 많이 틀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이 틀리니까. 추경을 함에 있어서 정석은 이건 뭐 저도 공부해서 아는 건데 이제 추경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연말에 상당 부분 예상보다 적게 거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일단 국채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이걸 다시 이걸 갚는 이게 정석이지. 그냥 53조를 기정사실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얘기인데. 정치의 냄새가 나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그 대목은 좀 더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공무원들이나 사회에서 좀 아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판단하는 게 맞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제로다. 왜냐하면 정파적으로 똑같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논리다. 또 하나는 정확한 설명은 아주 현실적인 설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아니, 그러면 다행입니다. 정말 그러면 다행인데 글쎄요. 한번 그래서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들여다보고 과연 그렇게 많이 자주 틀릴 때 어떤 추계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반드시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세히 한번 그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길게 장시간 오늘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